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은 이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제가 할까 합니다. 모신 분은 전민정 선생님인데, 전민정 선생의 역할은 지금 청와대 이전 반대 국민 주권 모임을 지금 리드하고 계시면서 그동안에 2번 반대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우리 전민정 선생은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하셨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동문학과 학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원 MBA를 취득하고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호주 퀸슬랜드 주정부 무역대표부 상무관도 하셨네요. 네. 그리고 현재 프리덤 칼레이지 장학회 대표를 하시고,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를 하시고 계시는데, 4.3 사건 하니까 우리 전민정 선생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 바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파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보수 우파 시민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이 좌파 민주당 쪽은 거의 80~90%가 반대하는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60~70%는 찬성이고 나머지 30~40%는 반대하는 그런 구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약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해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렇게 되겠는데,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과 숙소가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이중살림을 하고 있고, 매일 출퇴근하는데 경찰 병력이 아마 100여 명씩 이상 이렇게 동원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게 첫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전민정 여사님이 물 모신 거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법률에 맞느냐, 헌법에 맞느냐, 그리고 국민 주권을 이게 존중하는 행태이냐,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근원적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활동적으로 그냥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만들고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또 헌법 소원까지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실 이야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운동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그러면은 이 운동을 한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우선 우파로 분류가 된다면은 보수 우파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좋지는 않은데, 사실은 국민인데, 보수든 우파든 좌파든 다 국민인데, 이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 화가 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출발점부터 한번.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시는 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이제 정권교체 너무 간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가 돼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나온 것이 청와대를 이전하고 또 해체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중대한 사항은 어느 한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민 주권 국가인데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지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또 의견 수렴 없이 추진을 하는데, 그 졸속 추진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이 청와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그 어떤 역사,
국가적인 저희 정체성, 정통성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깃들어 있는 곳인데 이거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옮긴다? 저는 정말 잘못된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든 좀 막아봐야겠다. 근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당시에 막 카톡방이나 굉장히 루머가 많이 돌았어요. 뭐 청와대 간첩이 있다부터 해서 지금도 그런 루머가 많아요. 예,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일단은 뭐 있으면 들어가서 그거를 처리하라고 저희가 관심 잡기가 딱 좋지. 예, 그럼요. 예, 들어가서 증거를 잡으면 처벌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루머가 많으면서 이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게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 이전은 잘못된 것 같다. 너무 졸속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이렇게 좌파 편이냐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발목 잡지 마라. 발목 잡지 마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3월 달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우파라는 분들, 보수라는 분들 애국자로만 생각을 하고 뭐 부족함이 있어도 정말 애국자시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해왔는데 이건 또 뭐지? 아니 청와대를 뿌리를 뽑겠다는데 이 청와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제도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렇죠. 상징이고 이 대통령 제도의 상징인데 뭐 제왕적 권력이다. 역대 대통령들을 다 독재자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뭐 권위주의 문화 이런 거 부정적인 거를 부각을 하고 아니 국민들이 지금 역사 의식이 혼미하고 그다음에 역사가 많이 왜곡돼서 제대로 된 역사를 알 기회도 없는데 우파에서 밀어주는 대통령 당선인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어떤 깊은 통찰 없이 그냥 졸속으로 청와대를 없애버리겠다. 이전하겠다, 해체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분노를 했고, 그 다음에 우파의 대응, 또 자칭 보수라는 분들의 대응을 보고도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과학적이고, 예, 상식적이지 않은, 도청장치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이제 정치인 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청와대 도청장치 있다는데 그거 해결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뜻으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왜 이렇게 강행을 했느냐? 가장 큰 문제 제가 이제 이전 저희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어느 한 개인이나 한 정당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결정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거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권력이에요. 그렇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가 권력은 대통령과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 권력, 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이 권력은 저희가 대통령에게 위임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권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청와대는 저는 믿고 있는데 청와대는 관습 헌법이다. 불문의 헌법이다. 물론 성문 헌법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이 어디에 소재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지난 74년간 청와대에서 계셨어요. 이거는 헌법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어야 된다.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없지만 대통령은 취임하면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법이 없어도 그렇게 저희가 해왔어요. 이건 관습 헌법인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와대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긴다는 게 아니고 옮기려고 하면은 그러면 국민의 뜻을 물어서 개헌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발의하고 또 국회가 발의해서 국회 의결 거쳐서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국민이 결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이전해도 좋다. 다수가 주장을 한다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헌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이 기본권,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이 일을 헌법을 개정한 거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지금 관습헌법 이야기는, 노무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 신행정 수도 건설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행정 수도라고 해놓고,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청와대까지 옮긴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쪽에, 당시 서울시장 쪽에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제소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유명한 판례가 나왔어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헌법 사안이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지 않고 신행정 수도로 위장한 수도 이전은 안 된다. 이래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전민정 여사님의 논리는 수도와 맞먹는 가치를 가진 게 비중을 가진 게 청와대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죠. 예. 또 수도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헌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청와대와 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거. 네. 수도가 되려면 대통령의 소재지, 그다음에 의회의 소재지가 있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문제를 판시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가 서울인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청와대가 여기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과거 우리 그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쭉 경복궁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법궁 아닙니까 경복궁이? 그렇지. 경복궁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도읍지가 된 거예요. 예. 도읍지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또 반론할 거예요. 이게 청와대를 뭐 세종시로 옮기는 게 아니고 서울 안에서 옮기는 건데 이게 무슨 헌법 사안이냐 하는 반론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처음 출발점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제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청와대에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광화문 정부 청사로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나는 첫날부터 광화문에 근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왕적 권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지난 3월 20일 공식적으로 청와대 이전을 자신이 직접 발표할 때 청와대는 왜 안 되느냐.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니까 청와대는 버려야 될 곳이다. 또는 해체되어야 할 곳이다 하는 게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고 자기 행동으로서 하루라도 거기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와대를 일종의 역사적으로 매도 부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가 올린 글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실로 되어 있고 청와대 지금 또 이게 대통령실 해가지고 그냥 그 글이 옮겨간 모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네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일의 출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그게 첫 단추인데 첫 단추가 정확하게 왜 정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 뒤에 진행 상황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국민 속으로 용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조선 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야, 이 문장은 절대 이게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직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조선 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명 건설의 사령탑이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새 좌파 대통령이 근무를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입니다. 그러나 74년에서 15년을 빼면 59년, 물론 그 중에 한 2, 3년은 부산 임시수도가 빠집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56년 동안 그 중에 이승만, 박정희 30년 포함해서
완전히 보수적 대통령이 주도한 국가 건설의 핵심 기지가 바로 이 청와대고 사령탑이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권위주의 제방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다고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용산으로 옮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논리는 비겁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고 물론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김정은 세력, 남한의 종북 세력, 문재인 세력이 좋아하는 역사관을 여기 담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네네, 맞습니다. 또 뭐 이와 덧붙일 말씀 여기 있습니까? 청와대는 경복궁 후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터가 그 조선시대 경복궁이 있었고 법궁으로 이어서 저희가 진짜 뭐 국력이 약해서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강탈당했지만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경복궁 후원에서 경무대로 건국을 했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4년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적의 발전을 이룬 곳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인권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공과가 있으시겠지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발전을 이루었겠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 총독부 마치 청와대가 조선 총독부 관저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경복궁의 후원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사적인 정통성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총독부 관저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우리가 뭐 친일의 잔재라는 뜻인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정말 그 감정을 자극하는 이거는 필요 이하로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자학적인 사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구나 보수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를 깡그리 무시합니까?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세계사에서 기록될 만한 기적의 문명 발전을 이뤘다면은 바로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었고 그렇다면 청와대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화이트 하우스 이상으로 자랑스러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거는 일종의 세계 문화유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청와대는 조선 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파 승전문처럼 이렇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해가지고 이거 빨리 내리라고 하십시오.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보존하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해체하려고 하고 안보를 중요시하고 현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하는 우파의 다수가 또 그 윤석열을 지지하고 네. 이러니까 이 사안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우파 지식인들 또 그 보수 지지자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새로 이제 뭐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고 역사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셔야 돼요. 충원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잡아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정말 지금에 와서는 이게 문재인 시즌 2가 된다 잘못하면.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안 돼서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임기 말에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철이 들은 느낌? 그러니까 이전에 역대 대통령들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좀 철이 들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말로만 하고 결국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 검수완박건에서도 또 그 당시 여야 합의를
하는 모양새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절충안. 예, 절충안에 또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의 이번에 5.18 할 때 헌법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예. 근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는 말만 하고 뭐 다 실천을 못했는데 이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기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잘못했나. 주변에 충원을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받은 소리를 안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대깨문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뭐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아부성 발언이나 하고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시고 그래서 5년 만에 이렇게 정권을 넘겨주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증상이 우파에 또 일어나고 있다. 예. 지금 우리 윤이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지를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고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마치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떨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비판하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못된 역사관에서 시작되었다. 이 첫 단추 잘못 꼈어요. 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보 판단을 잘못해요. 즉, 청와대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청와대의 내부 구조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옛날 정보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대통령과 비서들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지 않고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요새 문재인 때 청와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대통령 옆에 바로 대통령이 비수동에서 직무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보 판단 하나 잘못한 게 광화문에 청와대 집무실을 열 수 있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광화문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두 번째 정보 판단 잘못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랬으면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잘못됐는데 내친 김에 이때부터는 이제 오기 발동이지. 오기 발동으로서 찾아보니까 느닷없이 불쌍한 국방부 건물이 딱 보이거라. 그래서 국방부로 들어가겠다. 여기서부터 또 무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건물이 그 대통령 집무실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군사시설로 지어진 건물인데 거기 보니까 뭐 주차장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또 공간은 또 따로 마련해야 된다.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쓰겠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육군 참모총장 공간은 물도 새고 낡았다. 못 쓰겠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 판단이 한 번 잘못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잘못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못될 겁니다. 뭐냐면 출퇴근 때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고 하루에도 1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두 번 출퇴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공관에서 출퇴근할 때 5년 동안 계속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되어 가지고 이 암살자라든지 저격수가 노리는 타겟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부 공관에 머무는 시간이 국방부 건물에 머무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아시죠? 네.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청와대를 또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돼. 네. 청와대가 두 개가 됩니다. 공관에도 경호실이 있어야 되고, 공관에도 비서실이 있어야 되고, 공관에도 상당한 병력이 주변을 지켜야 되고, 아마 미사일 방어망까지 거기 설치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자,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정보 판단이 잘못되었다. 정보 판단이 잘못된 걸 그냥 밀어붙이다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제대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청와대는 그동안은 개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우파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네. 이미 반은 개방되어 있었다고. 네. 하루에 4번,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번씩 개방이 됐고요. 네. 개인은 10인까지 모여서 들어갈 수 있고, 네. 단체는 200명까지 신청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들어갔지, 한 1년에, 그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시만 해도 80만 명이 이미 관람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네. 그런데 마치 청와대가 개방이 안 돼 있었던 것처럼, 네.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이거를 하는 것처럼. 오픈하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쇼를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충분히 신청해서 다들 보실 수 있었는데, 그렇죠. 대통령 없이 굳이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된다. 이런 거라면 모를까. 그리고 건물 안에 국민들이 건물 안이 궁금해서 다 그걸 보라. 이런 거가 아닌 이상 청와대는 얼마든지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전을 강행했다. 그러니까 선입감이 있으니까, 저 청와대는 나쁜 동네다라는 선입감이 있으니까, 그런 객관적 정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강조하시는 주변에서 그게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에 기초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게 이 청와대 이전으로 아직 그 말 자체가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민정 여사께서 이게 화를 내고 계시는 부분이, 그렇다면은 보수 지식인들이 왜 여기에 박수를 쳤느냐. 보수 지식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이걸 반대해야 될 텐데. 근데 이 말을 지금의 청와대는 조선 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약 문재인이 했다면은 보수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해가지고 말도 아니고 역사를 부정하는데 보수 지식인들이 그냥 입 닫고 침묵하고 박수쳤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보수 지식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고 그럴까요? 네. 자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번에 너무 놀란 것이, 저는 그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국 활동 하시는 분들, 우파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파는 청와대를 귀하게 여기질 않는다. 아하. 자신의 뿌리를, 우리의 뿌리가 거기 다 있는데, 왜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저는 이번에 너무 놀랐어요. 오히려 일반 국민들, 진보라고 하든지, 정치적인 성향이 좌파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분노하시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참 너무 놀라서. 좀 우습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좌파가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파는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도 반성을 많이 한 게, 내가 너무 진영에 갇혀 있었던 거다. 진영 논리. 네. 우리 편만 애국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분명히 반공을 하고, 노선을, 그건 맞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청와대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 제가 이 부분에 이번에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나부터도 진영에서 이제 나와야겠다. 진영 논리. 그거 빠르지 말고, 정말, 대화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대화를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계속시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서로 근간을 허물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진영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건데, 쉽게 말하면은 한국 보수의 상당수가 지식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팬클럽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이.
윤석열 팬클럽은 뭐 가수가 잘하든 실수하든 무조건 박수 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에도 박수를 보냄으로써 한국 우파 지식인들이 결국 팬클럽 수준이구나.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 하면서 맨날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 한미동맹 하더니 가만 보니까 한미동맹보다 이승만보다 박정희보다 대한민국보다도 윤석열을 더 좋아하는구나. 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수 지식인의 자폭 자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영 논리입니다. 이 진영 논리라는 게 이 팬클럽인데, 팬클럽이 전형적인 진영 논리인데, 윤석열을 좋아하면 윤석열이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것을 좋아한다.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전민정 여사 같은 분들의 입장은 비판적 지지죠. 그죠? 예, 물론이죠. 비판적 지지입니다. 네. 비판적 지지. 그러면 비판적 지지로 갈 거냐? 아니면 진영 논리로 갈 거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다 보니까 한국 우파에서 한 60%는 거의 팬클럽 수준이라고 보여요. 나머지 한 30%가 비판적 지지 정도로 보는데, 이게 팬클럽도 필요합니다. 또 어느 정치인도 팬클럽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도가 되면, 주력이 되면 안 되고, 비판적 지지가 한 7, 80% 되고, 20, 30%가 팬클럽이 돼야 이게 건강한 보수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많이 실망을 했고, 어쩌면 이제 어렵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0.73%로 차이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더욱 귀해서. 그렇죠. 더 귀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조건 지지를 해야겠다. 그런 심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지금까지 그 시민운동을 해오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정상화되도록, 국가가 정상화돼서 법치가 바로 서고, 역사 왜곡이 시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 주객전도. 예. 우리 목표를 잃어버리고 지금 우파가 방향을 잃어버렸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좀 우리 내에서 자성의 소리가. 자성하고 토론 대상입니다. 이거. 예.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5년 뒤는 좌파한테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럼 진영 논리는 무조건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진영 논리가 필요합니다. 전쟁할 때는 진영 논리입니다. 그게 무조건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리고 선거 때도 진영 논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선거 때.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일때는 진영 논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 다 끝나고 이제 구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평화 시기에 들어가면은 정책 문제가 제기되고 그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비를 가려야지 여기에 진영 논리를 여기까지 막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 아시겠죠? 네네. 전쟁을 할 때는 진영 논리. 그러나 선거가 끝난 다음에까지 진영 논리에서 허우적대면은 사람이 우습게 되고 인생이 우습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 이전에 박수를 쳤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정권을 5년 뒤에 넘겨주게 생겼다. 그럼 그때도 박수 쳤던 분은 뭐라고 할 겁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전민정 선생님이 아마 이 운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다는 그 화두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한국의 보수 운동은 무슨 가치에 입각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새로운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토론회를 이제 1차, 2차 두 번 했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오케이. 네.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일단은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 그 진보 쪽이나 좌측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논의하고 또 교류하고 이게 지금 진영이라는 걸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치기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혈압약 드신 분도 많은데 본인 그 편만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딱 갈라치기라고 반대편에서 하는 얘기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지를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지금 많은 위기가 왔는데 이제는 이런 단절된 대화 또 우파 내에서도 뭔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때 그걸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고 중요한 건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용산으로 가버리셨는데 뭐 청와대로 다시 안 들어오시겠지만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기 대통령은 과연 국방부 시대를 계속 열어가실 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지금 좌파 측에서는 침묵하는 데가 많은데 세종시로 갔으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세종시로 가자고. 예. 예. 세종시로 가자고 하는 의견도 많고 그거는 이제 사실상 천도가 되겠죠. 수도를 옮기는. 그렇지. 근데 저는 이 세종시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돼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 수도 서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청와대인데 만약에 세종시를 옮기게 되면 이거는 그림상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남북 연방제에 가장 적합한 구도가 나오는 겁니다. 연방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의 목표가 분명한데 수도를 함부로 흔들면 안 되고 청와대도 그래서 함부로 흔들면 안 된다. 자유통일을 할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유통일을 한 이후에도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후에도. 이거 서울에 옮길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이 갖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를 저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경복궁에 이어지는 청와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사적 정통성이 흐르고 있는데 수도를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기업이 본사를 이전한다. 그러면 회장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주총회를 열어서 총회를 열어서 그렇죠. 의견 수렴을 의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그리고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5년 후에는 지금은 졸속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5년 후를 생각을 해서 그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저희 목표는 일단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한 행위는 위헌이다를 받아내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다시 복귀를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대통령의 소재지를 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이 이 문제를 매끄럽게 할 수 있고 5년 후에 만약에 저희가 정권을 넘겨줘서 좌파 측에서 정권을 가져가서 우리는 국방부에는 못 있겠어. 세종시로 가겠다. 그때 우파나 내가 보수 우파 이렇게 섞어서 쓰지만 그때는 어떻게 말리실 겁니까? 말릴 명분이 없어요. 졸속으로 우리를 옮겼는데 왜 저쪽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선례를 지금 만들어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예.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를 법적으로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된다. 헌법적으로. 예, 위헌도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5년 후에는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 갈 건지 그런 대안도 만들어놔야 된다, 지금. 이 일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청와대 이전을 결정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는 청와대 이전이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회사 본사 옮기는 것도 이게 정관 바꾸고 뭐 이사회 교체해야 되는데 완전히 순수하게 혼자서 윤석열 혼자서 결정한 겁니다. 어떤 협의체도 없었고요. 자문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죠. 윤석열 스스로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할 때 뭐 이렇게 여러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요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만 할 수 있고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구조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집무실에 그 벽 색깔 하나 정도는 바꿀 수가 있다 그래요. 그 정도인데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옮길 수 있다면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통성의 문제를 우리 지금 보수 진영 지식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지식인들이 결국 빨갱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요 정도 수준의 논의에만 그치고 그 바닥에 있는 역사적 정통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민족사적 정통성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음으로써 이 좌파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간의 문제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념 투쟁보다 더 중요한 게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전쟁의 핵심은 평양에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느냐, 서울에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정통성 있는 존재냐, 대한민국이냐를 놓고 다투는 투쟁이니까 이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서울에 수도가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 민족사에서 한성 백제 400년, 조선조 600년, 1000년 넘었죠. 지금 한 74년. 한 1100년 동안 수도였어요. 여기에 바로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고 그 민족사적 정통성은 서울의 어디에 있느냐? 광화문에 있는 겁니다. 바로 광화문, 경복궁, 청와대,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광화문의 민족사적 정통성의 뿌리가 기준점이 거기 있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용산으로 가버렸다. 광화문이 약해집니다. 서울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아까 악몽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좌파들이 잘됐다. 다음 5년 뒤에는 아예 막 세종시로 옮겨버리자. 그 박수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청도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 공격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종시로 청와대 옮겨간다. 완전히 그러면 수도가 세종시가 됩니다. 그럼 민족사적 정통성의 싸움이 세종시 대 평양시의 대결이 되는데 세종시의 권위를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아닙니다. 예, 맞고요. 근데 저 이제 어제 그 신문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KBS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이제 염려했던 것은 청와대를 해체하게 되면 대통령제의 기반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의원 내각제로 갈 길을 연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사실 이 책에도 그 내용을 담았지만 근데 어제 그 인터뷰에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제를 더 이상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원 내각 책임제 개헌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만약에 이 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돼 왔고 그동안에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공유하는 내용이라면 이거는 청와대는 단지 지금 졸속으로 이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큰 포석 음모가 있다. 예,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의원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대통령 제도의 상징을 또 그 기반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관저도 가깝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기반을 없애니 이제는 5년마다 전세를 살듯이 임차인처럼 옮겨 다녀야 되고 행사를 해도 또 호텔을 빌려서 해야 되고 호텔 빌려서 해야 되고 그때마다 또 여론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느냐 뭐 이런 거 따질 것이고 가십거리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단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만 옮긴 것이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내각제의 위험도 이거 존재한다라고 이제 책에는 썼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 그런 논의가 난다는 거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이거는 견제를 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내각제를 반대를 하는데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가 경영에 그릇이 못 됩니다.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들 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역사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법률도 진짜 엉터리 법안들을 양산해내고 있는데, 진짜 국익이라는 큰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고 이 국가를 경영하려면 대통령 정도의 그 지위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허물고 의원들이 권력을 나누어서 하겠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그거는 국가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특히 물론 저희가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의원 내각제 이런 거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의 절대 권력의 상징은 북한에 있습니다. 김일성 그 세습 체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각제를 해서 권력을 나누어서 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정말 해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감시하셔야 된다. 과연 그 논의가 발전해 나갈 것인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 대통령제의 권위를 허물기 위해서 청와대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다 권위주의적 제왕적 권력으로서 이것은 땅속에 파묻어 버렸고 이제 내각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건 이제 그 뒷부분은 음모론인데,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한국의 대통령제가 가져야 할 권위에 손상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네. 청와대를 이렇게 버림으로써 또 뭉뚱그려서 다 부정함으로써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5년 단임제의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하는데 5년 단임제의 장점이 있어요. 5년 동안은 재선 생각하지 않고 국가 경영에 충실할 수 있어요. 5년 동안은. 그리고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옛날 10년, 20년과 맞먹는 5년입니다. 일본에서도 최장수 총리가 임기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은 물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공기를 바꾸고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5년 동안 덮어두었던 수사도 하고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일종의 공기 정화작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각제는 뭐 장점만 있는 거냐? 내각제가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내각제로 하다가 나라가 망하겠다고 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간 게 프랑스 아닙니까? 드골 대통령이 제5공화국 헌법 개정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면서 내각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용되면은 하나는 내각제 개헌으로 국민을 속여가지고 내각제 개헌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종시로 가가지고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앞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첫째는 출퇴근에 따른 위험성 대통령의 동선이 5년 동안 노출되는 데 따른 암살 위험성 본인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자기 대통령들한테 다 그 위험을 전가를 하게 된다.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까지 위험에 처하도록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대책이 뭐냐. 우선
국방부 외 한 층을 비워가지고 거기에 아파트처럼 숙소를 정해가지고 출퇴근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선 본인이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저 국방부는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저런 국방부 건물은 한국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CNN 같은 데서 맨날 저런 건물 앞에서 방송을 하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걸맞는 근사한 대통령 궁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청와대로 안 돌아가려면 새로 지어야 합니다. 새로 짓는 데 따른 엄청난 경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걸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 하는 순간부터 또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막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때쯤 되면 힘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5년 뒤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틀림없이 아마 후보 양쪽 다 그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건 안 된다. 이런 두 집 살면 안 된다. 한 사람은 신축 가자 그럴 거고, 한 사람은 저 세종시 가자 그럴 거고, 한 사람은 청와대로 돌아가자 그럴 거고, 이게 국론 분열이 된다 이겁니다. 저는 다시 청와대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네. 지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누리고 계세요. 청와대를 방문해서. 그건 뭐 잠시지 뭐. 네.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누리는 그런 청와대로 만들면 된다. 조금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청와대를 저렇게 공원화하면 뭐 과거에 우리 어려서 이렇게 왕릉에 소풍 가듯이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런 공간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곳에서 집무하고 그 또 국민이 방문해서 함께 누리는 그 백악관 스타일을 왜 굳이 용산 국방부에 만들어야 됩니까? 청와대를 활용하면 되는데. 되지. 예, 넓은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정말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국민들에게 위로도 주고 함께 뭐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 대통령이 좀 더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5년 후에는 이 문제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저희 의견은 청와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두 차례 세미나를 하셨고, 최근에는 이런 책을 또 펴냈어요.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이 책을 아주 급하게 만드셨는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상징이고 대통령의 소재지는 핵심적인 헌법사항으로 개헌 절차 없는 이전은 위헌입니다. 이 앞에 발문이 딱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글을 쓰신 분들이 말하자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인데, 현재 이 운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1차 토론회 때는 우리 그 펜앤마이크 정규재 주필님, 또 네. 심동보 제동님, 심동보 제동님, 대문제도.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로 기자님, 네. 또 이주천 역사, 이주천 예. 공방대 예. 교수님 등이 참여해 주셨고, 또 변호사로 김기수 변호사님이 예. 함께 하셨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유승수 변호사. 네, 예.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거든요. 박인환 교수도. 예, 박인환 교수님도 함께 계시고, 또 우리 대진대 김영균 교수님도 또 함께, 김영균 김영균 예, 교수님. 네. 네. 또 변호사님 한 분 더 계신데 하은정 변호사님도 함께 하시고, 하은정. 예. 한변 소속. 예. 한변 소속 하은정 교수님, 저 변호사님. 네. 그 외에도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더라도 법에 맞지 않고 사실에 맞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외로워요. 그 같은 진영에서도 욕을 먹고, 또 좌파 진영에서는 뭐 그렇다고 뭐 박수 칠 리도 없고 해가지고 좀 외로움 느끼시죠, 요새? 네,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고 나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심한 말도 들어봤어요. 뭐 잘못하면 칼 맞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지 맞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데 이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진영 저희 그 우파 분들이 대부분 지지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은 말을 못하게 자꾸 억누르시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발목 잡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 역사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그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 책으로 만들었고 또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헌법소원 각하됐는데 그 첫 번째 헌법소원의 그 소장도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또 담아놨고요.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지 그냥 막연히 지지하거나 막연히 반대했던 분들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구나. 이게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결정해야 될 문제구나. 이런 그 주인의식을 갖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그 헌법소원의 대상이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청와대 이전 계획이다. 그걸 상대로 헌법소원을 했더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그것은 법도 아니고 실행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각하한 거고 이제는 이미 청와대가 이제 없어져 버렸고 집무실로서는 지금 용산에 옮겼으니까 지금 소송을 하면은 다른 법리가 이제 적용될 겁니다. 그죠? 네네. 예. 저희가 이제 3월 20일 당선인께서 기자회견 하고 나서 너무 진행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 당시에 360억 예비비를 또 승인을 해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을 좀 늦춰서 4월 말쯤 예정을 했는데 너무 이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바로 그냥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뜻을 같이 하시는 네 분이 접수를 했는데 당시 이제 저희 근데 이제 각하된 이유는 헌재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한 거 그리고 그거를 공표한 행위 이거가 저희의 기본권, 청구인들의 어떤 기본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법적주의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용산 이전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자회견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적 사실 행위들을 또 저희가 이제 모두 다 적시하고 또 심판의 대상을 확대해서 새롭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려고 하는데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뭐 비용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변호사님들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국민의 의견을 헌재에 알리는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네네. 저희 The Blue House 2022 gmail.com. 블루하우스 2022 gmail.com. 요 밑에 써놓겠습니다. 예, 밑에 자막으로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닐 것 같고요. 네.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실은 처음은 작지만은 나중에 커지는 것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진실은 외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진실입니다. 검토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데, 좀 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보 쪽에 계신 분들도 초청을 해서 그렇죠. 저희가 토론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정말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통합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통합하는 것은 진실로서 통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반지성주의다. 반지성주의는 진실을 거부한다. 반지성주의는 바로 진실을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청와대 이전이 이게 반지성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무시한, 법을 무시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식 이 논리로도 윤석열식 이 행정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럼 뭐 좋은 화두를 하나 던졌는데 이게 지성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